네, 저의 이제 발표 제목은 그 퍼스의 관점에서 본 본능과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퍼스라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의 관점에서 주로 관점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인공지능에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를 보시면 퍼스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두 종류의 본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발표가 다 다른 분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발표는 2년 전에 있었던 한중윤리학회에 나왔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발표문입니다. 일단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퍼스의 관점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그런 대한 이해를 이제 도모하고자 했는데요. 자, 인간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인공지능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퍼스는 이제 미국의 실용주의의 창시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퍼스가 얘기한 그런 관점 중에서 조금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본능을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음, 일단 퍼스라는 철학자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의 구분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이론적인 영역과 실제의 영역인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론과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인간을 설명을 할 때 퍼스가 쓰는 표현을 보면요. 필수적으로 중대한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퍼스의 관점이 이 관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비롯한 그 우주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존재가 시간의 어떤 흐름을 벗어날 수 없는 그 temporal existent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고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때그때 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그런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인 영역이 바로 그러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제대로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할 때 가능한 다른 행동의 경우의 가지수를 각각 따져보고 그거를 선택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기존에 이제 해왔던 그런 어떤 습관과도 같은 믿음에 근거를 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게 실제적인 영역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이론적인 영역은 과학적인 영역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특정한 어떤 학문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과학적인 탐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탐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재빨리 이제 처리를 하려면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약간 그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과학적인 어떤 탐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 통제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을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을 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대안을 이제 찾아내려는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면 인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퍼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의 경우에는 이런 이론과 실제의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런 이론과 실제의 영역만으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그런 흐름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믿음의 근거에서 처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그런 대안들을 도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포스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적인 탐구가 실제적인 삶과 완전히 구별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믿음으로부터 과학적인 그런 탐구도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과 상식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믿음이나 상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그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어, 합리적으로 정당화된 그런 탐구를 거쳐서 누구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상식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뭐 일반 사회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믿음과 상식의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영역에서 우리가 탐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능이 바로 가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퍼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이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본능을 음, 추측하는 능력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한다면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것처럼 생물체로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범위가 조금 넓어서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가장 적절하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떠올리고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그런 추측의 과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도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행동도 사실은 본능적인 그런 측면에서 퍼스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제 본능에 대해서 퍼스가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 본능을 좀 개념화하고 좀 분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가 표현하기로는 역학적인 본능과 사회적인 본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역학적이라는 것은 개별 인간에게 관련된 그런 본능이고, 이기적인 그런 속성에 근거한 본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발생하는 그런 작동을 하는 그런 본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인간이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본능에 대한 선입견과는 다르게 지식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론의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가설들의 기본 단위인 어떤 전제나 명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본능이다라고 퍼스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본능이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여러 가지로 이제 퍼스가 드는데요. 어, 물리학자나 뭐 응용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 각각의 어떤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의 영역에서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본능의 두 가지 종류들, 뭐 역학적인 본능은 개별적이고 또 이기적인 본성과 관련된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자는 그런 본능에 치중해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응용 심리학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나 사회성을 과 관련해서 그러한 본능의 측면을 연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이제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관념이라는 개념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관념이라는 개념은 뭐 플라톤 시기 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 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뭐 데크라틴 합리론자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주어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기본적으로 동떨어진 거라고 얘기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퍼스에게 있어서는 이 관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관념이 단순히 뭐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그런 우리 일상사와 동떨어진 관념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같이 그 관념 자체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향을 관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식의 더 아이디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역사나 인류의 모든 그런 삶으로부터 독립되고 구별된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 그러한 관념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퍼스가 두 가지의 그런 관념을 이제 설명하면서 아까 제시했던 역학적인 관념과 약간씩 표현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혹은 도덕적인 관념, 응용심리학자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념의 종류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관념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인데요. 사실 이 퍼스의 관념 개념과 마음 개념이 일상적으로 얘기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음은 개별적인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의 그런 마음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여기는 그 일반화된 그런 개념의 마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의 관념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념의 현실화하는 과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이 사실은 오른쪽이 이제 관념을 현실화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관념이 현실화하는 과정은 인식론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출발점을 보면 이 대상에서 출발해서 기호나 해석항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퍼스의 기호론에서 얘기되는 개념들입니다. 특정한 대상은 어떤 특정한 기호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 특정한 기호는 특정한 해석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기호이긴 한데 해석항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기호, 기호에서 해석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어떤 어, 외연적이고 지시적인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그런 관념이 인간의 어떤 개별적인 마음과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을 현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것도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일반화된 마음도 동시에 있고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좀 독특하게 퍼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론적인 그런 과정은 이제 공간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호들 사이에 어떤 무한한 그런 연쇄, 어떤 기호가 어떤 대상을 나타내고 또 그 기호는 다른 기호에 의해서 지시될 수 있는 그런 무한히 많은 지시 관계의 연쇄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기호는 서로 그 지시 관계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을 1차적으로 설명했던 기호가 2차적으로 설명했던 기호와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이거를 공간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과정이 인식론 가운데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관념이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 관계를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이러한 두 가지의 과정이 최소한 이런 두 가지의 과정이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거나 뭐 탐구를 하거나 할 때 죄송합니다. 탐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이제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아내가 지금 잠깐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걱정돼서 전화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관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것은 마음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관념이 현실화할 때 마음이 작용을 하고요. 개별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마음도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을 할 때 자신의 개별화된 마음으로만 파악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포스의 관점에서는 일반화된 마음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실제적인 차원과 이제 이론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차원에서 본능이 작용할 때에는 본능적인 어떤 믿음이 이제 작용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믿음의 그런 고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퍼스의 유명한 그런 글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겠고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차원과 관련된 건데 이것이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론적인 탐구의 과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심을 불식시키는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데카르트가 얘기한 그런 방법론으로서의 그런 의심을 테이퍼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심과는 전혀 다른 거고 우리의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의심, 실제적이고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의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과 탐구가 두 가지의 이론적인 영역과 실제적인 영역으로 구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살아가는 데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의 이성의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퍼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양 철학자들이 아마 본능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도 그렇게 보긴 하지만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본능적인 것과 구별된 이 이성이라는 게 어, 아주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뭐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탐구의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그런 팀의 원동력으로서 힘으로서의 그런 이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제가 약간 과장을 한다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반성적인 그런 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반성적 사고, 퍼스가 얘기하는 반성적인 사고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가상적으로 떠올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마음이 관념을 현실화할 때 개별적인 마음과 일반적인 마음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성의 반성적인 사고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특정한 그런 상황을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반성적 사고가 드러난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 믿음에 근거한 본능적인 믿음만 작용을 했을 때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성격이 강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어, 화자의 purposefulness라고 이제 그 퍼스는 설명하는데 정말 의도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준목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의도된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준목적성이라고 표현했냐면 의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마음을 강조를 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마음이 여기에 작용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목적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의 어떤 맹목적인 성격을 좀 벗어나고 반성적인 사고나 일반화된 사고를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아주 유익하고 우리에게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믿음이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이성의 능력을 사용을 해서 좀 일반화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교정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퍼스가 사용한 단어가 이제 소급 의식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반성적 사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떠올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팩추얼이라고 퍼스는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어, 반드시 반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에 근거해서만 실제로 일어난 현실성에 근거를 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만 근거를 해서 사고를 하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소급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런 소급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본능이 교정이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나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윤리적인 수준의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넘어가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이나 아니면 이 관념이 현실화할 때 이성의 역할을 아주 좀 축소로 해서 말하는 경향이 이제 퍼스에게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성의 힘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라기보다는 본능적인 힘이 사실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어, 탐구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본능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본능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부분을 이제 감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어, 죄송합니다. 본능의 이거를 이제 마치 이제 약간 프로이드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겉 부분에 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어떤 감정이라고 이제 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마음이 그 자체로 멈춰져 있지 않고 점점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이성적인 마음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그런 마음이 바로 일반화된 마음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저기 퍼스는 크리스탈라이즈드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화된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본능의 마음이 일반화된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법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마음이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관념을 현실화할 때 우리가 어떤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 구별이 뭐냐면 인간의 내부와 인테리어한 부분하고 외부, 익스테리어한 부분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됩니다. 뭐 순전히 그런 인간의 어떤 개별적인 마음만을 강조를 한다면 인간의 내부에만 마음이 존재하는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퍼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외부에도 내부와 외부를 구별을 한다는 것은 내부도 있지만 외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관점이고 그거를 구별하고 구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식적 역량이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본능적 마음이 이성적 마음으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퍼스의 이제 탐구를 얘기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추론의 종류가 이제 가추인데요. 이 가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역이나 귀납과 함께 연역 디덕션하고 귀납 인덕션과 함께 가출의 어브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브덕션. 예,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그 뭐 예를 들어 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3단 논법에 등장한 대전제, 소전제 그런 결론 각각을 도출하는 그런 추론의 과정으로 연역과 귀납과 가출을 얘기를 했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 시각도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후기에는 조금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있을 때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의 종류는 연역의 종류가 되겠고 대전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탐구의 종류는 귀납이 되겠고 소전제를 떠올리는 그런 추론의 종류가 이제 가추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추라는 것은 단순히 그 3단 논법에서 소전제만을 도출하는 그런 탐구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모든 탐구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설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소전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이론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중간에 시간상 이제 넘긴 부분도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퍼스의 입장, 본능에 대한 그런 입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인공지능과 함께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좀 자기적인 그런 부분일 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본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퍼스가 얘기를 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본능을 가진 존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본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본능을 생명체에 국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퍼스의 시각에서는 각각의 종이 각각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은 인간이라는 종의 본능이 있고
인공지능도 그것이 어떤 종이 될 수 있다면 그 나름의 본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인공지능이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그리고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본능을 가지도록 구현하는 본능을 가진 것처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의 과학자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본능이 진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과 같은 유사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영역과 실제적인 영역으로 인간의 삶은 나누어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미리 입력된 어떤 코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니까 본능이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처한 그런 실존적인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본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작동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간의 경우에는 관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별화된 마음과 외부의 일반화된 마음이 두 과정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화된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과연 그것에 개별화된 마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특정한 어떤 로봇에 이식을 하고 특정한 인공지능을 특정한 로봇에 이식을 하고 그 로봇 안에서만 그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도록 구현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개별화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 그 2시 세션에서 약간 이것과 유사한 그런 논증이 이제 발표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개별화라는 그런 개별화된 마음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에게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로봇이 있고 그 로봇의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을 개별화된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여기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별화된 마음이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별화된 마음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전혀 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부에서 작용을 하는 일반화된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뭔가 특히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기호의 지시작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호들 사이의 그런 연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인공지능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행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사 상황적인 준맥락적인 수도 컨텍스추얼한 상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두 존재가 추론에 근거한 인식이 이제 가능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가추라고 하는 본능적인 추론이 작용을 하고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그 연역 귀납 가추의 그런 세 가지 중에서 특히 가추의 과정은 작용을 하지 않고 주어진 그런 방향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연역 혹은 귀납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유사점이 이제 아니라 차이점인데요. 그 인간의 경우에는 그런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존재자이고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믿음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제대로 잘
100% 이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별화된 그런 실제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제 설명되어야 되는 물론 이제 딥러닝이나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은 그런 설명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그것과는 다른 의미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인식에 그런 것을 인간이 이해를 할 수도 없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본능이 있지만 인공지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현 수준에서는 펄스의 관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인간과 인공지능이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